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그 가운데 특히 주목받고 있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조항을 중심으로 이 법안이 가지는 의미와 파급력, 그리고 그 이면에 흐르는 동맹의 전략적 변화까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단순히 한반도 문제로만 보면 반쪽짜리 해석이 됩니다. 이 문제는 미국 의회 정치의 동화, 한미 동맹 내부 구조의 변동, 그리고 동북아 안보 질서 전체의 재편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부터 살펴보죠. 미 하원은 이번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약 2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에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말하자면 행정부가 예산을 써서 병력을 빼거나 구조를 바꾸는 것을 제도적으로 어렵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문구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깔린 미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오랜 긴장 관계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지만 국방 정책은 예산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통해 의회가 상당 부분 통제합니다. 산을 막아버리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병력 감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냉전 시기부터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행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해외 병력 재배치를 고려할 때마다 의회는 동맹 약화나 억지력 후퇴를 우려하며 제동을 걸곤 했습니다. 이번 주한미군 조항 역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내부에서는 해외 주둔 비용 축소를 주장하는 흐름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압박, 고조되는 군사비 지출, 국내 우선주의, 이런 요소들이 결합하면서 주한미군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의회는 이번 법안에 명확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병력 감축, 쉽게 하지 말라. 동맹 행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항은 단순한 숫자 유지 이상의 정치적 신호입니다. 의회가 동맹 문제에서 주도권을 재확인하고 동시에 행정부가 자칫 급진적인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단기적 안정감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의회가 동맹 정책을 좌우하는 구조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동맹의 전략 조정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미 의회가 이런 조치를 취할 때는 대체로 미국 전체의 전략 환경이 크게 흔들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중국과의 경쟁, 러시아의 군사행동,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장, 그리고 미 내부의 정치적 양극화까지, 이 모든 요소가 의회가 동맹을 다시 붙들고자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한미 동맹 내부로 옮겨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숫자가 유지되는 것이 단순히 안도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맹의 복잡한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조항이 새로운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전시작전 통제권, 즉 전작권 전환입니다. 이번 법안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합의된 계획을 벗어난 전환 과정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작권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은 군사적 준비와 지휘체계의 완성도를 요구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 제한은 일정표에도 구조적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작권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상징성과 민감성이 매우 강합니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갖추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정보, 정찰, 지휘,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상당합니다. 미국 역시 한국군의 준비 상태를 면밀히 평가해왔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의회가 법안으로 일정 부분을 묶어버리면 한국과 미국이 원래 논의하던 조건에 따라, 능력에 따라 전환하자는 원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전작권 문제의 정치화가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SMA 협상입니다. 역설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어렵게 되면 미국은 그렇다면 유지 비용을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유인이 커집니다. 동맹의 비용 문제는 항상 외교적 협상의 핵심입니다. 이번 조항이 단기적으로 한국에 안도감을 줄 수 있으나
협상 테이블에서는 오히려 부담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확장 억제, 미국의 해구상과 전략 자산 운용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숫자 유지 조항은 확장 억제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안정적으로 주둔할수록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나 핵미사일 대응 시의 연합 운영도 훨씬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 문서들을 보면 확장 억제의 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조짐도 있습니다. 핵 기반 억지뿐 아니라 장거리 정밀 타격, 사이버, 우주, 통합 억지 개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주한미군 유지 조항이 갖는 의미는 기존 구조의 방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억지 모델을 어떻게 한반도에서 구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제 시야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유지 조항은 한국만의 문제도 미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중국, 일본, 북한 모두에게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망 강화와 영내 군사력 유지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서해와 대만의 옆, 동중국해에서 존재감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보면 주한미군은 단순한 한반도 억지력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 공간을 제한하는 고정된 축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 조항을 또 하나의 포위 전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적 반발, 군사적 활동 증가, 정치적 메시지 강화 등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최근 반격 능력, 이른바 카운터 스트라이크 케이퍼빌러티를 확보하며 안보 전략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전투력 중심의 동맹으로 변하고 있고 일본은 한국, 미국과의 연합 운영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유지 조항은 한미일 삼각 안보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미군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하나의 통합 작전 공간으로 활용하는 구상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지역적 기동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주한미군 유지 문제를 매우 상징적인 사안으로 다룹니다. 이번 조항이 북한에게는 강한 도전이자 정치적 위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미사일 시험을 강화하거나 대남대 미 비난 메시지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주한미군 유지 조항은 북한의 도발 패턴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이 유지된다고 해서 억지력이 완전히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억지는 숫자보다 질과 구조, 동맹의 통합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숫자 유지라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연합 지휘체계의 현대화, 정보 정찰 능력의 통합, 장거리 타격 체계의 공유 같은 새로운 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유지 조항은 단순히 병력 숫자를 고정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미국 내부 정치의 긴장을 보여주고 동맹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을 재조명하게 하며 동북아 전체의 전략 환경 속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번 조항을 안정장을 확보했다는 관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맹은 사건 하나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산, 정치, 전략, 기술, 지역 안보 환경이 얽혀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이번 조항은 그 시스템 안에서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것입니다. 한국이 해야 할 과제는 명확합니다. 동맹의 안정성을 발판으로 삼아 전력의 질을 높이고 협상력을 강화하며 동북아 안보 질서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숫자를 지키는 시대에서 구조를 만드는 시대로 이제 그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